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요.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라던가 또 상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채권이 참 단순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랄까요, 돈이 필요한 나라든 회사든 뭐 채권을 발행하고 이제 내가 그 채권을 사주면 돈을 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수익을 얻는 거, 그렇게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투자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네,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예금하고 채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억 원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 1년 있다가 이자가 5%다 그러면은 예금을 해도 그렇게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채권도 1억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율이 5%더라면 1년 있다 받으면 예금하고 채권하고 똑같은 이런, 그렇죠. 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는 게 똑같은데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금하고 채권의 차이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금은 법에서 원금을 보호해 주는데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채권은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그 신용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만 그 뭐 국가가 망한다든지 회사가 망하면 돈 하나도 받을 수는 없게 돼 있는데, 그래서 채권 금액이 약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국채 같은 경우만 조금 높은 정도. 그리고 회사채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다는 건 항상 기준은 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금보다 금리가 좀 높으면 그만큼 뭔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금하고 채권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왜 채권을 자꾸 위험하다고 그러고 채권은 예금은 투자라고 안 그러는데 채권은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증권회사 얘기할 때 증권은 뭘 얘기하죠? 주식, 증권? 네. 보통 사람들은 증권 그러면 주식하고 증권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거를 증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증권이 상위 개념이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채권도 그래서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채권이 이렇게 안전하고 예금하고 똑같은 게 뭘 투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금보다는 약간 그 이자가 높은 거에 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기 때문에 투자라는 표현을 쓴다라기보다도, 실제로 예금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1년짜리 예금을 들었다, 1년 만기다 그러면 중간에 환매 같은 걸 하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을 꺼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중도에 이거를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가 거의 안 붙고 이렇게 되죠. 근데 채권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지금 이자율이 5%였는데 기준금리가 5%인데 어떤 회사가 나한테 7%를 준다고 그래서 채권을 샀는데 기준금리가 바뀔 수가 있죠. 갑자기 뭐 팬데믹이 왔다 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팬데믹이 끝났다 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사는 채권이 3년짜리다 5년짜리 많이 남았는데 소위 예금으로 따지면 확정금리로 5%를 받아놨는데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로 급등을 해버리면 이거를 5년 동안 갖고 갈수록 손해잖아요. 좀 차라리 다른 채권을 사면 지금 10%를 살 수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그럼 한 달 있다가 그 5년짜리 % 갖고 있던 채권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채권을 그냥 사면 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채권을 중간에 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날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지금 기준금리가 5%인데 7% 채권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요즘같이 팬데믹 때문에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이 채권을 내가 샀던 금액보다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내가 1억 원어치를 5년 있다가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금액이 1억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한 달 내에 팔았다 그러면 그러면은 1억 투자한 거가 한 달 만에 1억 1,000만 원이 된 거죠. 이자는 놔두더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투자라는 표현, 채권은 보통 만기까지 잘 안 들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채권을 직접 사는 투자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보통 채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채권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거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개인들은 안 하니까 증권사 통해서 사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은
채권을 샀다 팔았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금리가 5%로 시작해서 5년 있다가 만기에 5%로 끝나도 중간에 등락이 많았는데 채권을 잘 사고 팔면 수익이 5%가 아니라 엄청나게 수십 %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예금은 그냥 변동 없이 가지만 채권은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서 채권은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채권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때 0.75% 수익률의 채권을 누가 사겠어?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 투자를 그나마 마이너스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1%라도 주는 채권이 괜찮아 보였다가 샀다가 금리가 또 0%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원금에 대해서 조금 비싸게 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5%까지로 올라간다 그러면 0.75에 투자했던 거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걸 계속 들고 가느니 차라리 약간 손실을 보고 5% 채권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고 그것도 본인 판단인 거네요. 채권을 뭐 사고 팔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이 막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라던가 확정 수익률이라던가 그거 이제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혀두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개인들은 자세하게 알 수도 없고요. 자세하게 알려면 어느 시점에서 몇 번 어떻게 팔았고 이렇게 저렇게 됐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개인들은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이 직접 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하면 보통 펀드가 이렇게 돼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 펀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그러면 채권만 100% 담는 건 아니고 채권과 주식을 조금 섞어서 담는데 채권은 훨씬 더 많이 뭐 80~90%를 갖고 가고 증권형은 반대로 80~90%를 주식을 갖고 가고 10% 정도. 그러니까 모든 펀드는 약간 뭐랄까요?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채권과 주식을 같이 혼합형이 많군요. 펀드라는 자체가. 그런데 비율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수익형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안전형 그러면 그거 이제 채권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채권이 많이 담기면 안전형이라고 그러고 채권 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공채 같은 거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니까 그것도 일부 담아놓고 약간 좀 회사채 같은 것도 좀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채권의 세계도 아주 보고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여튼 개인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 펀드에 가입할 때 채권이니까 기본적으로 5% 수면 이자율에 대한 거 비슷한 거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5%가 나오겠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아주 마이너스로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리보다 더 올라간 상태면 이거를 빨리 팔아버려서 싸게라도 팔고 갈아타야 되니까 반대로 이자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수익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과 같이 기준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채권 투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공채 같은 건 0.75에다가 조금 버텨줘봐야 그 실제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을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소위 유동성의 함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아도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자를 100%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보니까 돈을 안 갚을 것 같은 사람이면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던 회사가 좀 코로나 때문에 휘청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그 채권 등급이 정급 본드 수준으로 약간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반적인 회사채 이자 뭐 3~4% 줄 테니까 우리 회사채를 사가라 해도 아무도 안 사가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파격적으로 극단적으로 20% 줄게. 이렇게 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20% 이자를 준다 해도 사갈 사람이 별로 없겠죠. 나는 한번 저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혹시 반등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나는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게 만약에 이 회사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나중에 20%를 주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채권도 등급에 따라서 투기 등급이 있는 이런 거를 정급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수익이 꽤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 일드 펀드라고 불러서 채권을 사는 거는 그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걸 샀다가 최근에 이제 항공사나 여행사 같은 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 데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런 데들은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위험하니까 안 살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나는 들어가서 저걸 샀다 그러면은 꽤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리스크는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네.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그렇죠. 높은 건데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네요. 네.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은 많이 하는데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네. 그럼 내가 2분의 1의 확률에다가 돈을 100원을 베팅하면 앞이 나오면 나한테 100원을 준다. 그럼 내가 100원 베팅해서 수익이 100원이 날 수 있다 그러면은 B가 나오면 내가 100원을 잃는 거고 이렇게 해서 확률이 계산이 되면 얼마를 베팅해서 리턴되는 수익이 얼마다라는 걸 계산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는 확률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6개니까 6분의 1. 6분의 1이죠. 네. 그러면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해서 1이 나오는 거를 맞추기 게임을 했다 그러면은 100원을 가서 1이 맞으면 얼마를 내가 받아야지 이 게임은 페어한 게 되나요? 확률이 6분의 1이 있으니까 내가 100원을 가서 1위를 맞추면 내가 600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률로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리턴이 있으면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채권인데 위험해 보이는 채권이다 그냥 샀다 그냥 위험해 보인다가 얼마나 그렇죠. 확률이 위험하냐를 알 수가 없다는 숫자로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리스크가 이 정도 될 거다 그걸 계산한다는 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냥 감으로 이러는데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얼마죠? 로또요? 네. 로또 안 하셔서 벼락 모르죠. 맞을 확률? 근데 로또는 계산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또는 저도 한 번도 안 사봤지만 45까지 써 있는 숫자를 6개를 골라서 다 맞추면은 1등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40자에서 6개를 선정해서 맞을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숫자 길어지면 감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800만 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이런 건데 그렇게 로또가 당첨될 확률, 미국 같은 데서는 벼락 맞을 확률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놓고 있는데 하이힐드 펀드가 정상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확률 이건 숫자로 계산한다라는 건 좀 상당히 어렵죠. 다만 이게 이제 경험을 볼 수도 있고요. 운에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경험에 따른다라기보다도 운에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하니까 운이요? 투자를 운으로 하는 건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냐 투기냐 도박이냐는 이렇게 확률이 가늠이 된 상태에서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내가 100원을 가는데 1이 맞으면 나한테 700원을 준다 그러면 해볼 만한 투자죠. 원래 600원을 줘야지 확률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건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1이 나왔는데 나한테 300원 주는 상품이라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런데 상품을 누가 디자인하죠? 사람이 하는데 그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나 이런 수신사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상품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확률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ELS 상품, DLS 상품, 기타 여러 가지 파생금융 상품이든지 채권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제 설명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전을 던져서 얼마를 주는 거다, 주사위를 해서 얼마를 하는 거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금융공학을 한 사람, 퀀트라는 사람들이 숫자로 계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혹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확률에 대한 감이 없이 투자하는 거는 투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박에 가까운 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채권 수익률은 왜 채권을 투자라고 부르냐면 예금과 같이 만기까지 갖고 가지 않고 중간에 여러 번 사고 팔고 하면서 물론 이제 만기에 가면은 한 번도 팔지 않고 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면 정해진 이런 거로 가지만 채권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사고 팔아서 이자 소득 말고 자본 이익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상당히 큰 폭으로 수익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에 관련된 것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랑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들쭉날쭉하고 이러면
채권 수익률도 변동이 큰가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그냥 항상 스테이블하게 이자가 변동이 하나도 없이 경제가 계속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갑자기 금리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돼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이걸 한 번도 사고 팔지 않으면 이대로 가겠지만 이게 기회가 보이잖아요. 내가 5%일 때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1%로 낮춰버리면 이 채권 가격은 상당히 높아지는 올라가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이 채권을 들고 있다 그러면 누가 1억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만에 팔았다 그러면 한 달 만에 10% 수익을 냈으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내고 또 떨어지면 반대로 또 팔아가지고 다른 거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을 꽤 많이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채권 투자도 그런 게 있군요. 그 수익률 말이에요. 이게 저도 채권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건데. 채권도 하셨어요? 그럼요. 할 건 다 하죠. 돈을 못 벌어서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채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등급이 이제 낮으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 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금융 쪽 채권과 뭐 생명보험 채권이 두 가지를 샀는데 시장 상황이나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그 수익률을 한 6% 정도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미래를 전망해 주신다면.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어려운데 오늘 보면 요즘과 같은 데는 카드회사 연체율이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높죠. 그럼 카드회사 연체율이 높아서 부도가 많이 나면 카드회사가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요즘과 같이 그 경기 침체가 심해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 카드 사용률이 줄어들면 그럼 카드사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이 상품을 팔 때는 카드사가 커다란 문제가 없어서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 연체율도 높아지고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면 카드사 수익이 안 좋아지네. 그러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은 더 많이 준다 그래야 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은 한번 발행되면 불변하는 거고요. 6%짜리를 샀다 그러면 6%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 또 다른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 회사는 안정적일 때 예를 들어서 6%를 발행했다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뭐 8%, 9% 이렇게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러면 6%를 들고 있는 채권을 그냥 오랜 기간 들고 가는 바보는 없겠죠. 그럼 이때 싸게 팔아버리고 1억을 들어갔다 그러면 700만 원, 800만 원을 팔아버리고 다시 1억에 들어가면서 이자율이 높은 거로 갈아타면 이제 여기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나면 이게 당장 1억짜리를 9,7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만 원 적자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만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1년 수익률로 따지면 꽤 높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항공사들 상당히 좋았고 여행업계들이 좋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3%로 발행을 해도 많이 팔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주 안 좋아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작년에 3%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권도 이 회사가 나중에 가면은 부도가 날지도 몰라서 원금도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자도 지금 발행한 건 10%를 준다는데 이걸 같은 회사인데 들고 있는 게 3%면 이 채권을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이 채권을 싸게 던져야 되니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채권 투자 안정적인 거 아닌데요? 이거 확실한 잔데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희가 채권을 직접 사지는 않는데 할 수 없이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집을 살 때라든가 자동차를 살 때 맞아요. 뭐 붙어 있죠. 지하철 공채가 붙어 있다든가 그거는 그냥 갖고 가면 거기에 써 있는 거를 주는 거죠. 이자를.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는 아까 같이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직접 채권을 사고 팔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내려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한번 다시 증권사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거는 예금의 리스크 프리한 예금의 지금 그 기준금리나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거 대비 더 준다라는 거는 그 리스크가 왜 도사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채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유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B2B 회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채권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데 구조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기간하고 수익률도 상관이 있죠? 보통은 채권은 그 기간이 짧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죠. 그냥 그렇죠. 불확실성이 많은 경우에 거기에 그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기간이 길면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커지는 거죠? 위험 부담이 커지는 리스크가 거죠. 커지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또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수익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원, 오늘 나한테 10,000원 빌려주면 내일 11,000원으로 갚을게. 내일이면 결론이 다 드러나고 여기서 커다란 변동이 있을 수 없는데 10년짜리 회사채다.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뭐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회사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 팔 수도 있고 이런. 그러네. 교수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 그러셨어요. 내일 갚으신대요. 그럼 이자는 뭐 기대 안 하죠. 그렇지만 10년 후에 준다고 하는데 이자는 됐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위험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자를 준다 그래도 10년 있다가 원금을 이렇게 놓고 이자가 뭐 1, 2%를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줬는데 원금을 안 갚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기간이 긴 것들 그냥 회사 같은 데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짧은 기간을 발행할까요? 비교적 긴 걸 할까요? 긴 걸 발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연구채다 해서 상당히 길게 갖고 가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팔면서 이거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군요. 많은 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알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채권 투자 또 뭐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채권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이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채권은 예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직접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선수들 빼놓고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나는 내 성향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조금이라도 더 주는 채권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나 이런데 펀드를 가입해서 채권형 펀드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를 좀 보고 그냥 나는 이 채권을 들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중간에 사고 팔아서 더 돈을 버는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상품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게 운영되는지. 그렇죠.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따져보고 가입을 하실 게 있겠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아마 많이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고객 예탁금이 이제 늘면서 처음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드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른바 주식 투자자 신조어인데요. 주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